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꼼수 사태다라고 일단은 뭐 밝혔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범죄 후에 먹튀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탄핵을 회피하고 그리고 방송 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지 않습니까? 그럼 72시간 내에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재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임명 전부터 각종 뭐 의혹, 뭐 저 국정원을 이용한 방송장악 의혹이라든지 자녀 학폭이라든지 또는 인수위 때 고문을 맡아서 자격 심사에 대한 그 논란도 있었고 또 장관급 대통령 특보까지 맡아서 과연 방통위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여론이 안 좋게 나왔죠. 특히 언론계에서 훨씬 더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그리고 강행한 이후에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런 독립적이고 공정한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뉴스타파의 녹취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국기문란행위다, 중대 범죄행위다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에 대한 국회 해상권을 언급한다라든지 또는 야당을 나치에 비유한다든지 이렇게 반민주적, 반헌법적 언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저는 어제 그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하고 연합뉴스 TV에 대해서 그 최대주주 변경 관련된 그 심사들이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저희 민주당에서 저기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심사위원단의 추천이라든지 그런 명단 같은 걸 비공개해서 엄격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방통위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심사위원들조차도 이 졸속 심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동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미 이제 본회의가 됐기 때문에 민의를 받아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재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내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일단은 뭐 대통령이 일단은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고려할 텐데 어떻게 되라고 보세요? 뭐 수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들께서 납득하셔야 될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법적인 잘못을 했냐 이 여부입니다. 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이렇게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뭐 결국 이행은 안 됐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탄핵을 하냐? 저는 국민들께서 이건 납득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검사 2명 탄핵안도 일단은 상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석 행정관? 이 탄핵안 처리가 뭐 계속 될 거 뭐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뭐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죠.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처리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표결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한 당연히 부담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하지 않으실 경우에 그 여파도 있을 테고요. 더군다나 할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앞으로 뭐 몇 시간 동안에 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기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뭐 본회의 앞두고 자진 사퇴해서 민주당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너무 사실은 임명 자체가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낀 인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본회의에 보고되기 이전에 사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된 이후에 꼼수 사퇴를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자꾸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의 원조는 먼저 국민의힘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거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여야가 같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이 탄핵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을 소출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재 그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헌재에서 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우리 민주당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탄핵 사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이분이 하자가 많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을 받아갖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또 그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또 그 이후에 그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2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분은 뭐 공수처에서 5년 구형을 받았고 또 한 분은
그 검찰총장이 그렇게 두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들이 사실 확인돼서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들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그 전까지 이 대통령이 수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거둬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어린 X 이어서 또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이 요즘 뭐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공방을 벌였는지 또 주고받았는지 한번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HK 이거는 제가 초선 올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맥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이게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단란 주점입니다.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네, NHK 유흥주점 이 얘기를 둘이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20년 전입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식 전날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동석 행정관, 이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 이런 사실 취지를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게 팩트다라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상승하기 위한 그런 효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때리기로 이렇게 효과를 보겠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결코 이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논란 자체를 부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5.18 민주화항쟁 기념일 전날, 그것도 술 마신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본 자체가 문제인 건데 계속해서 나는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주점에 갔다.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깎아내리기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체를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행태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게 뭐 어느 곳에 갔다 술 마신 거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5.18 기념에 갔으면 그곳에 그 다음날 가서 순수하게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 전날부터 술 파티를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때리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뿐인데 한동훈 장관 절대로 저에 대해서 맞받아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선배가 술 사준다고 해서 불러간 자리였고 룸사롱 아니고 단란주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한마디도 지지 않고 계속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은 메시지를 처음에는 공격하다 나중에 메신저로 공격을 해요. 이렇게 과거에 그 발언한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반박을 하니까 다시 또 그쪽에서 맞불을 놓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한 행태들은 법무부 장관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5.18 전야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이 가봤었는데 그때는 대단히 음주도 자제하고 되게 숙연하게 추모하는 분위기거든요. 거리 행진을 한다든지 또는 묘역을 참배한다든지 그래서 물론 20년 전의 얘기고 하지만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깔끔하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한동훈 장관의 공방에서 이기는 방법 아니었겠나 싶고 앞으로는 좀 두 분 다 좀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방했으면 좋겠다 얘기 덧붙입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이 두 사람이 운동권,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또 한 번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건방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리며 국회에 와서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는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예 물병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동훈의 장관의 행태는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법률위원장 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네, 송 전 대표가 노동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먼저 도발을 한 모양새인데 이동석 행정관.
홍 대표는 일단 그러면 노동을 본인은 했다. 뭐 한동훈 장관은 노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어찌 됐건 두 분이 각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뭐 좋은 일을 하셨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분께서도 저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그 분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이행돼야 되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해서 뭐 욕도 하면서 뭐 깎아내리기식 이런 모습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인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한동훈 장관도 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두 분의 갈등은 두 분께서 또 따로 만나서 한번 또 회포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네. 얼마나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고요. 서로 깎아내리기식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한번 주선할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한 장관은 공직에 계속 있지 않았었습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노동의 가치 얘기하면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데, 어쨌든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막 섞여갖고 가는 그렇게 좀 읽혀지거든요. 완전히 지금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똑같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질적인 내용은 빼고 지금 메신저끼리 서로 막 공방하고 있는 것인데, 노동과 관련된 건 사실 노동이 뭐 육체 노동도 있지만 또 정신 노동도 있거든요. 네. 노동은 다 뭐 육체 노동이든 뭐 사무직 노동자든 뭐 공직자든 간에 노동은 다 신성 불가침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비유는 좀 사실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두 분 간의 이런 그 공방들, 소모적인 논쟁들, 이거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계속 표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급으로 지금 떠올라 있고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대한 비호감도만 높아질 것이다. 이것도 조언해 드립니다. 아까 이동석 행정관 얘기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약간 때리기 하는 과정.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득이 가는 걸까요? 송영길 전 대표요? 네.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뭐 손해볼 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현재 지금 피의자 신분이어서 지금 돈복도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명 한 명씩 계속해서 수사 선상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그 별건 수사라든지 먼지털이기 수사 이런 것들에서 계속해서 그 한동훈 장관이라는 그 타겟팅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의 그런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으면서 또 이제 뭐 그 비례 정당이 생기면 출마할 그런 의사표현까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런 강한 그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세요. 저게 진정으로 민주당을 생각하는 길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비례정당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께서도 분명히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따끔한 지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사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했다시피 누군가 주선을 해서 좀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적이라고 저희가 한번 짚어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요.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간의 과정 저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19일입니다. 8억 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돼서요. 그 다음 달에 구속,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1억 9천만 원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올해 5월에 보석 석방됐다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구형됐고요. 어제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어제 선고 이후에요. 일단은 관련자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강력 부인하는 발언 보셨는데 이동석 행정관 일단은 폭로를 이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이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건데 뭐 증거로 사실상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인정이 된 셈이죠.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어제 뭐 계속해서 말한 게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했어야 할 발언은 국민들께서 이런 논란을 이렇게 일으키게 돼서 이때 젠점 사과드립니다. 이 먼저 발언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김용 부위원장이 뭐 이렇게 제 최측근이 연루가 돼서 정말 심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은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최측근이 구속된 상태로 계속해서 본인도 이렇게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당무 감사에 덜 이렇게 일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인 최측근이 구속이 된 상황에서 당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하루빨리 당무직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그래 총선을 그렇게 해야 잘 치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고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다시 짚어보면 김 전 부원장이요. 일단 실제 이 돈을 이 대표 선거에 썼는지 그리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는지가 앞으로 좀 밝혀내야 될 좀 부분이기도 한데 이 대표 측에서 일단은 부정자금을 1원도 썼다 이렇게 강조했던데 김현정 대변인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21년 10월 달에 유동규 씨가 그 뇌물과 횡령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유동규 씨가 이제 정권 바뀌고 수사검사 바뀌면서 그 이제 석방되고 나오면서 진술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분리방해인의 정황이 있다. 그 당시에 그 유동규 씨가 그 뇌물과 횡령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진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유동규 씨가 말을 바꾸면서 이제 김명우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제 기소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 재판의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없지만 유동규의 진술,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한 것인데 예.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에 그 일부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만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것이 항소와 상고에서 어떻게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김용이 받았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김용이 받은 거를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것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그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짚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김용의 재판을 보면은 2013년과 14년도에 그 특가법상의 뇌물로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는데 그중에 7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8억 4,700만 원을 전달을 했는데 그중에 6억만 지금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이 된 부분인데 예. 여기에서 7천만 원을 뇌물을 준 사람이 유동규였어요. 근데 유동규는 공소장에서 기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도 그 정치자금을 공동으로 수수한 공범으로만 기소를 했어요. 전달자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봐주기 기소에 대해서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유동규를 해유하고 해서 이렇게 플리바긴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를 뒷받침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소심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가 나왔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동석 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남욱 변호사는 또 징역 8개월 나왔고 무죄 나온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이게 검찰에 대해 신빙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술을 뭐 신빙성 있게 했다라는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징역 8개월이 나왔는데 뭐 남욱 변호사는 계속해서 뭐 뇌물에 대해서는 뭐 인정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신빙성에 대한 어느 정도를 인정한 걸로 보고요. 유동규 뭐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반대측에 서서 계속해서 뇌물을 이제 줬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이 이 사안을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네. 이렇게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뭐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이 거문도 흐름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결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자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재판 결과 영향이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네. 결국 이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결국 몸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저렇게 나는 친분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나는 뭐 경기도 있을 때 사적인 내용을 한것 취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저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관여돼 있다고 검찰 측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결국 그 수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네. 관련해서는 이제 유동규 진술에 의해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도 있지만 좀 약간 그거에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준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유동규의 진술에서조차도 김용에게 주었다는 진술만 있는 것이지 그 김용이 받아서 이재명 대표한테 줬다라는 어떠한 진술이나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 같은 건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용에서 그 이재명 그 대표 쪽으로 전달됐다는 것은 오롯이 검찰에서 입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사실도 이재명 대표 쪽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의 돈도 20억 이상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돈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2심도 있으니까 한번 다툼 여지가 있다고 하신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요. 이재명 대표를 좀 연일 이제 겨냥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다시 거론한 건데 김현정 대변인은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공세 펴는 것, 사법 리스크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만 이제 먼저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지금 사실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이 그 대선에 0.73%로 패배한 이후에 야당 탄압력 정적제 고용 수사다, 표적 수사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검찰 그 대책위를 만들어갖고 대응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검찰권의 남용이라든지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뭐 이렇게 그 의견들을 내었으면 좋겠다,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통합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계속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프레스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